러닝이나 걷기 운동 후에 씻고 바로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누우셨나요? 다음날 침대에서 내려와 발을 디딜 때 찌릿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찌릿한 통증이 생겼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발바닥 살리는 습관을 따라해보세요. 오늘 제가 발바닥 통증 영업비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우리 발은 생각보다 많은 충격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걸을 때 발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은 체중의 1.5배에 달합니다. 70kg 정도 나가는 성인이라면 걸음마다 100kg 이상의 힘이 발에 가해지는 겁니다. 뛸 때는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힘이 더 높아지는데요. 70kg 기준 최대 260kg의 힘이 족저근막에 집중됩니다. 체중의 무려 3.7배에 달하는 충격이죠.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 뼈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쪽까지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 두꺼운 막입니다. 근육은 아니고요. 탄력 있는 인대 같은 조직이에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이 막이 스프링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걸을 때 충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래 걷거나 무리하게 뛰게 되면 이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손상이 생긴 부위가 발바닥이라는 점입니다. 발바닥이 아프다고 아예 안 걷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손상이 회복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염증으로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후 족저근막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바로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염엔 특히 더 취약한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당뇨, 고지혈증, 신장질환 같은 대사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쌓이면서 족저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 성분이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도 쉽지가 않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혈액이 돌아야 세포를 재생할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데 혈액이 안 도니까 재생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고지혈증, 신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족저근막을 더욱더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뻣뻣하고 아프다는 겁니다. 족저근막은 자는 동안은 약간 짧아진 상태로 굳어 있는데요. 걷게 되면은 이 족저근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염증을 자극하게 됩니다. 근데 또 조금 걷다 보면 풀립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가벼운 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침 통증 신호가 나타났다면 이미 족저근막염이 진행된 상태인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이전처럼 걷고 뛰시면 염증이 더 악화됩니다. 여기서 더 악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족저근막염이 만성이 되면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이 아파서 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완치도 정말 어렵고 좀 낫는다 싶다가도 금방 재발하게 됩니다. 그럼 족저근막염이 생기기 쉬운 위험 요인을 몇 가지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내 발의 모양이 평발이거나 요족인 경우입니다. 평발은 발바닥 아치가 낮아서 족저근막이 더 팽팽하게 당겨지게 되고, 요족은 아치가 높아서 걸을 때 충격이 발 앞꿈치로 실리게 되거든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발 모양을 바꿀 수는 없지만 깔창이나 신발로 발의 지지 구조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평발이나 요족 전용으로 나온 기능성 깔창을 사용해 볼 수 있겠고요. 맞춤으로 제작하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체중인 경우입니다. 발과 다리, 무릎 관절에 관련된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은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정상 체중일 때는 아무리 많이 걸어도 발바닥 통증이 없었는데 비만이 된 후에 통증이 생기고 족저근막염이 발병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살이 찌고 나서 발바닥 통증이 생겼다면 체중을 감량해 보세요. 세 번째는 갑자기 과도하게 발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원래
하루에 2시간 정도 서 있던 분이 6시간을 서 있거나 5km를 달리던 분이 갑자기 10km를 달리면 몸에 부담이 가겠죠. 몸이 늘어난 운동량에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발의 문제입니다. 밑창이 얇거나 딱딱한 샌들을 신으면 지면을 디딜 때 충격이 그대로 발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에 부하가 쌓이겠죠. 이외에도 쿠션이 다 죽은 운동화, 밑창이 한쪽만 다른 신발, 발볼이 너무 쪼이거나 너무 널널한 신발도 안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뻣뻣한 경우입니다. 발이 아픈데 웬 종아리?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 족저근막염은 하나로 길게 이어진 구조입니다. 종아리의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뭉쳐서 짧아지면 아킬레스건이 족저근막을 잡아당기면서 족저근막이 평소보다 더 팽팽해지게 됩니다. 이러면 족저근막이 찢어지기 쉬워지는 거죠. 팽팽해진 근막은 손상을 입기 더 쉽습니다. 그럼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영업 비밀을 꼭 기억하세요. 러닝이나 걷기 운동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운동 전에는 근육을 늘리는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관절을 직접 움직이는 동적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양 발목 돌리기 각 10회, 발 뒤꿈치 들고 20보 걷기, 발끝 세우고 20보 걷기 같이 가벼운 동작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달리기 전에 처음 5분은 가볍게 걸으면서 몸을 예열합니다. 이거 다 해봤자 10분도 안 되거든요. 동작이 크게 어렵지도 않아서 고작 이걸로 족저근막염이 예방된다고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10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해보세요. 걷거나 달릴 때에는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릴 때에는 우레탄 트랙, 흙길, 잔디길 위주로 달리는 게 좋고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바닥은 발에 충격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너무 푹신하거나 울퉁불퉁한 지면도 오히려 안 좋습니다. 평평하고 적당히 탄력이 있는 노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운동량을 늘릴 때에는 10% 규칙에 따라 늘리면 좋습니다. 10% 규칙은 주간 총 운동량을 일주일에 10%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주에는 20km를 달렸으면 다음 주에는 22km를 달리면 됩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속도, 횟수도 10% 규칙에 따라서 늘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리, 속도, 횟수를 동시에 올리면 안 됩니다. 거리를 늘렸다면 속도는 다음 주에 늘리는 식으로 한 번에 하나씩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통증이 발생했다면 바로 운동을 중단하세요.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운동하면서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프면 운동을 바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바로 소파에 눕지 마시고 딱 5분만 더 투자하세요. 먼저 뭉친 종아리 근육을 푸는 벽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벽과 30cm 간격을 두고 선 다음에 한쪽 발을 뒤로 최대한 빼고 양손으로 벽을 밀어주세요. 이때 발바닥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20초간 유지하고 한 발당 5회씩 반복합니다. 족저근막을 직접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운동 방법은 물리치료 팀장님과 함께하는 운동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 방법들을 2주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통증이 그대로일 때, 걷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고 뒤꿈치가 붓거나 열감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